예, 안녕하세요. 오늘 일본에서 일본 통일일보 주간 지내고 계신 우리 홍형 주간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그 조총련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총련이라는 제일 한국인 단체가 있고 민단이라는 단체가 있고, 그런데 요 민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그 북한과 그 평화쇼하고 이런 때 지지 성명도 내고, 흔히 말해서 뭐 어용단체 비슷하게 조금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민단의 행태에 반발해서 새로운 제1동포들 사이에 새로운 저항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조총련계가 아직도 그게 일본 사회에 아주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는데, 그 조총련계 그 단체가 그 왜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겁니까? 지난 3월 달에 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예. 소위 그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지난 3월 달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명, 예. 저희는 뭐 5마리 그러는데, 그 제일 그 조총련 중에서 5놈을 네. 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김정은이가 임명을 했죠. 사실상 임명이죠. 네네네. 북한의 어느 선거구에다가 5개 선거구에다가 일본에서 이제 그 허종만 이하 5명을 예. 대의원 후보 등록을 시키고 거기다가 북한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5명 발표를 했는데, 예. 실제로 현재 일본의 그 외국인으로서 일본 당국에 등록한 조총련 숫자는, 그러니까 조선을 국적으로 한 숫자는 3만 명이 안 돼요, 현재. 예. 그러면은 우리가 북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을 땐 최소한 대체로 한 4만 명에 한 명을 뽑아요. 4만 명에 한 명을 뽑기 때문에 뭐 680명 네. 곱하기 4 하면은 뭐 한 2,500명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예. 근데 3명이나? 근데 3만 명이 안 되는데 5명. 네, 5명을.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조총련을 굉장히 조선 중요하게. 노동당의 일본 지부인 조총련을 크게 보이고 굉장한 존재처럼 보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네. 일본에서 그 이제 우리 민족끼리 범민련 이런 사업을 할 때 한국을 말아먹는 공작에 네. 유용하게 그걸 써먹으려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 단계에 있는 녀석들을 네. 지금 억지로 무슨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아. 이 소멸 단계에 있는 이놈들에게 아까 말 산소 호흡기를 달아주고 닌게르 주사를 놔주기 시작한 게 김대중 정권 때부터. 좌익 정권.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의 배경은, 그러니까 조총련계가 자유세계 최초로 그 대규모 북송 사업을 했는데 그 결과가 불행하게 끝났고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조총련계가 와해가 됐는데, 예. 그거에 산소 호흡기를 꽂아주고 더 중요한 건 한국 당국이 우리의 반국가 단체. 그다음에 일본 정부로서도 이거 뭐 말하자면 납치 뭐 온갖 불법 그게 활동을 조총련이 했으니까 테러 단체 비슷한 그렇죠. 건데 연계가 돼 있는 거죠? 다 돼 있죠. 한국 정부, 좌익 정부가 이 테러 단체 신원 보증을 해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되게 너그럽네. 조총련을 계속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네. 한일 양국 간의 이 마찰과 갈등이 깊어지는 배경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실은 뭐 우리 여기서 뭐 반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도저히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동, 대한민국의 국법으로 현재 헌법과 국가보훈법과 국법으로 반국가 단체인 조총련의 신원 보증을 해주는 정부, 정권, 이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믿을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 그 각근 전술이라 해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그렇죠. 교수로. 김일성 교수로. 조총련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우리 흔히 여기서 이제 그 언론은 미디어는 무슨 뭐 일본군 위안부 소녀 상인이 뭐 징용군이 이런 걸 말하지만 이미 그 전 단계 일본의 당국자나 전문가들이 보면 한국은 법치국가가 아닌 거예요. 반국가 단체를 정부가 신원 보증하고 도와주는 나라. 만약 그러고 싶으면 헌법과 관련 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법 위에 정치가 움직이는 나라. 그리고 반의를 그거에 또 하나의 재료로 삼는 나라. 이런 인상이 깊은 것이 지금 한국에 대한 불신, 혐오감에 근저에 있어요. 그때 신원보증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조총련을 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지원하고 뭐 그랬던 건가요? 여권 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해주고.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이제 여권법이 있고 여권법 시행령이 있고 저희가 이제 운전면허증이나 크레딧 카드를 하나 받으려도 다 신원 조회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돼야 되는데 김대중 정권 때는 예를 들어서 조총련이 우리가 한국 가고 싶다고 리스트를 내놓으면 그 리스트에 따라서 여행증명서를 만들어줘라. 세상에 이런 건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조총련은 북한 노동당의 지부인데. 노동당 지부고 일본같이 자유스러운 세계에서 살면서 구태여 그 학살자 3대 수령을 모시는 애들을 그러니까. 그 학교에 보면은 김일성 사진이 아직도 붙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 위에 민족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민족주의가 있으면 그거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헌법부에 지금 민족주의 있잖아요. 6.15, 14, 4.27 등등 헌법 위에 민족주의를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좌파 정부 이후에 우파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섰잖아요. 그때는 조총련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근데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저는 중도 좌파 연립 정부라고 저는 지금까지 쭉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정상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위에 민족주의를 올려놓은 정치적 선언들을 이걸 폐기를 안 했잖아요. 그대로 그냥 가져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혼란이 그거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우파 정권이 그 사상적으로 화도 아니죠. 중도 좌파 연립 정권. 그 비판받아 마땅한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치열하게 비판하고 그걸 극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게을리하다가 김정은 레짐 체인지로 갈까봐 그냥 박근혜 대통령을 그 거짓과 불법 사기로 끄집어내린 게 탄핵 정변 아닙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그리고 조총련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조총련계 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학자들. 특히 그 조총련계 학자들의 활동 무대인 조선대학교, 일본 조선대학교. 그 조선대학교가 일본 교육부, 우리나라로 치면 그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이 아니라고. 아니 그거는 일본에서는 한국에서는 대학교죠. 일본에서는 대학이라고 부릅니다. 교자가 붙으면 대학교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이제 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대학이고. 그 밑에 대학교라고 부르는 특수 목적 학교나 각종 학교예요. 그러면 조총련계 조선대학교는 정식 일본의 대학이 아니에요. 각급 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를 때 그러면 선생님 부를 때 조선대학교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고유명사니까. 그렇죠. 대학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대학이라고 일본에서는 대학이라고 불러주면 안 돼요. 일본에서는 그건 대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는 정상적인 대학 자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또 얘기 좀 해주실 게 그 조총련 그 조선대학교의 입학 과정이나 뭐 이런 게 좀 베일에 가려져 있고. 베일에 가려져 있죠. 그 조선대학교는 홈페이지가 없어요. 대학교에. 홈페이지가 없어요? 홈페이지 그럼 없어요. 신입생 모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옛날에 있었는데 다 폐쇄해버렸고 지금은 페이스북에만 네. 페이스북에만 무슨 뭐 클럽 활동 소개하는 것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예. 그 2월 달에 졸업식이 있었고 네. 금년도 네. 네. 4월 초에 이제 입학식이 있었는데 예. 졸업식과 입학식을 이제 그 일본에 네. 김정은 독재 체제 타도 운동하는 일본인과 또 이제 북으로 속아서 북송됐다가 탈출해서 다시 온 탈북자 네. 이런 분들이 그 앞에 가서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네. 저쪽에서 이제 방해를 하고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재밌는 게 그 졸업식 때 네. KBS가 취재를 갔더니 KBS는 아주 그 조선대학교 측에서 우호적으로 취재를 허가하고 KBS 거기 왜 갔답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취재를 갔으니까 제가 그 스마트폰으로 예. 교내 촬영을 했더니 그쪽에서 저를 저지하는 거예요. 촬영 금지다. 야.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 들어가는 게 밖에서 교정을 향해서 찍는 것까지 못하게 할 정도로 비밀주의. 근데 대한민국 정부의 KBS가 오니까 다 취재 허가를 받고 예. 그거는 북한 사회의 특성을 우리가 봤을 때 사전에 뭘 취재할지 다 협의가 된 거죠. 그거를 KBS는 자기들의 우호적인 단체라고 파악을 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단체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방송 내용도 다 우호적이라고. 그러니까 KBS가 그 방송 촬영분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우호적인 촬영을 한 거네요. 그날 현장 분위기는 그랬어요. 저는 교문 밖에서 안을 찍는데 제지를 받았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우리 미디어치가 위안부, 위안부의 그 위안부를 우리 사람들이 흔히 알듯이 막 일본 그 군인들이 칼 차고 막 여염집에 가서 그냥 막 잡아가고 이랬다는 거는 완전한 소설이거든요. 소설이죠. 소설이고 그런 거는 그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 자체가 그게 맞지 않는 건데.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가 사실 그 최초로 그 프레이밍을 짜서 퍼뜨린 사람이 바로 조선대학교에서 학자로 활동한 박정식이거든요. 조선대학교에 정경학부나 역사지리학부나 이제 공학부도 있는데 이런 놈들은 전부 평양의 노동당 선동부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놈들이에요. 그건 학자라고 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정식 인가를 받은 대학도 아니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북한의 그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학자로 보기 힘든 측면이 강한데 제가 위안부 관련해서 취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소위 그 일제시대 이후를 연구하는 학자들 박경식을 추앙하더라고요. 뭐 대학자로 스승으로 전국에 있는 교수들이 모여서 박경식을 그 연구를 갖다가 다시 회고하는 세미나도 하고 지금 한국 역사학계가 이 지경이더라고요. 아니 박경식뿐이 아니고요. 그 조총련에서 이제 그 조선대학교가 그 주체 사상과 그 역사 날조 왜곡의 센터고 조총련에 이제 똑같이 사회과학자 협회니 그 뭐 과학기술자 협회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북한의 공작기관입니다. 그런 협회라고 그러니까 사회과학자 협회, 과학기술자 협회 자체가 과학기술자 협회는 일본에서 이제 그 군사, 뭐 과학기술 수집 정보기관이고 사회과학자 협회는 이제 주체사상 전파시키고 이런 그 선동 세뇌 활동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조선대학교는 그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그래서 저는 조총련이라는 것이 북한을 지지하는 재교포 단체가 아니라 노동당 일본 지부가 노동당 일본 지부라는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제일조선인 총연합회는 이런 이름을 쓰는 거다라는 걸 제가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장이라는 말씀. 위장이죠. 그러니까 위장이기 때문에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5명을 예. 조청은 의장, 부의장, 예. 상공연합회 회장, 예. 여맹의장, 예.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학장, 이 5명한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그러니까 일본 내 조선이라고 국적을 등록한 인원은 갓난애부터 노인까지 3만 명이 안 되는데 예. 4만 명당 1명 정도 꼴로 선출하는 평양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자리를 일본에다 주고 마치 일본 노동당 일본 지부가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큰 것처럼 연출을 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쨌든 규모면으로 우리 조총련을 민단이 압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단은 몇 명이죠? 민단은 지금 이제 민단 기준이 네. 뭐 기준이 여러 가지니까 영주권을 가졌다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네. 일본에 현재 3개월 이상 체제하는 한국인이 네. 관광객이 있었다고 아마 한 5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3개월 이상 체제하는 3만 명 대 55만 명.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만 명을 그렇죠. 3만 명 대 55만 명이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배가 고플 때는 열심히 뛰다가 배가 부르면 이제 뭐 게을러지고 퍼지는 것처럼 맞아요. 이 민단이 60년 전에 조총련이 한 90%를 차지하고 할 때는 맹렬하게 반공을 위해서 싸웠어요. 투쟁을 하다가 대한민국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회에 성공하고 커지니까 전부 게을러져서 뭐 이제 대한민국이 커졌으니까 우린 뭐 저런 놈들하고 안 싸워도 된다 해서 지금 한국에 한 줌도 안 되는 그 옛날에 종북 운동권들 정의당이나 전에 통진당 같은 몇 마리가 국회 전체를 흔들듯이 지금 일본 코리안 사회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럼요. 민단이라는 단체는 투쟁 의지도 없고. 그러니까 민단은 아까 제가 좌익 정권이 거기다가 산소호흡기가 링게를 놔주고 신혼보증까지 해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그 김대중 정권 때부터 뭐 유명한 여기 저 평양의 통전부의 그 민화협, 평양의 민화협에 상대하는 한국의 민화협, 네네. 지금의 예를 들면 평통 이런데 전부 종북 세력들이 들어가서 이 지휘를 했잖아요. 그놈들이 벌써 20년 넘는 그때부터 일본에 와서 그 이제 정부 보조금을 흔들면서 민단 중앙본부를 걔들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쉽게 말하면. 돈이네, 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기 뭐 유명한 뭐 제가 여기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 모 씨 뭐 이런 그 민화협에 쉽게 말해서 뭐 나중에 상임의장을 뭐 하고 이제 평양에 지정받는 이런 놈들이 동경에 와서 민단 중앙본부에 당시 좌익 정권이니까 그놈들을 민단 중앙본부에 이제 실무 국장들이나 이놈들이 스승으로 모셨죠. 선생님. 그러니까 민단이 지금 이렇게 투쟁 없이 그 흐리멍텅하게 문재인 어용단체처럼 행동하는 게 그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가 반국가 단체를 신원보증을 해주니까 이 민단에 이제 머리 텅 빈 사람들은 이게 뭐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그 뒤에 노무현 정권이 되면서 2006년에 유명한 사건이 터지죠. 민단하고 조총련이 하나로 합방 선언을 하는 일본에서 연방제 그런 게 있었나요? 2006년에 있었습니다. 5월 17일 날 있었는데 5월 초까지 당시에 민정수석이 지금의 그때 노무현 정부의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민정수석 때 민단과 조총련의 연방제 공작을 해서 걔들이 연방제 선언을 했었죠. 한반도 연방제의 전 단계. 예고편 보는 거 같네. 예고편이었죠. 둘이 사상적으로 섞일 수가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그걸 당시에 당시에 주일 대사가 나중일 씨였는데 이 사람도 지휘해 민단과 조총련의 연방제를
성사를 시켰어요. 근데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빛나는 반공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단 유지들이 들고 일어났죠. 우리가 어떻게 반국가 단체하고 그러네요. 우리가 합방을 하느냐. 그건 다행이네. 그렇잖아요. 반국가 단체하고 민단이 하나가 됐다고 악수를 했으니까. 그래서 2016년에 그 유지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본국 정부와 대사관의 지시를 받아서 조총구가 연방제를 했던 민단중앙본부를 탄핵을 해버리죠. 2016년에? 2006년에. 2006년에. 네, 벌써 13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단장이 하병옥이라는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밑에서 맹렬하게 뛰던 그 손발로 하순이 됐던 놈이 이제 당시에 사무총장 하던 놈이 지금 현재 민단 부단장이 돼 있고, 당시에 뭐 조직국장 하던 녀석이 지금 이제 사무총장이 돼 있어서 이번에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 나오니까 막 지지 성명을 내고 뭐 난리를 치는 거를 다시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민단에 소속돼 있는 제1동포들 불만 많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의 뜻과 다른 성명이 나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4.27 판문점 선언을 뭐 평양에서 청와대에서 말한 대로 이제 환영 담화가 나오고 이제 더 기가 막힌 건 9.19 평양 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그게 발표된 지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만에 특히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적극 지지한다는 담화 성명이 나와요. 그 군사 분야 합의서는 엄청 문제가 여적죄죠. 거의 여적죄에 해당하는 건데. 그 9.19 군사 분야 그 합의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도태우 변호사님 등등이 여적죄로 고발하잖아요. 똑같이 그거를 해서 그때 이제 내부에서 큰 문제가 됐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 이런 것을 전 세계에 조총련은 일주일 지날 때까지 그 지지 성명이 안 나왔어요. 평양에 지령이 안 나와서. 또 이제 반국가 단체인 한통위원도 며칠 동안 지지 성명을 못 내요. 그 지령 받을 때까지. 근데 민단은 미리 지지 성명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평양에 나오자마자 그냥 내버리거든요. 그거는 거의 한국의 통일부나 통일부보다 더 빠르게 정부 기관처럼 한 거예요. 근데 민단을 장악할 수 있는 배경은 당연히 돈이겠죠? 그렇죠. 정부가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민단에? 그 정부가 그 이제 매년 액수가 바뀐대요. 국회에서 이제 예산안에서. 근데 재동포 재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외교부에서 직접 지원하다가 이제 재동포 재단이 생겨서 재동포 재단에서 지원. 물론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인데 뭐 평균 지난 10년 평균을 치면 1년에 한국 돈으로 70억에서 80억 정도를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지원하지 않느냐? 그럼 완전 투명하게 공개는 안 된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자료 다 보면 국회에서 다 자료가 나오죠. 근데 나오죠. 저는 지금 뭐 최근 그 숫자를 제가 당장 손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그럼 왜 전 세계에서 일본만 그 돈이 지원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에도 동포들이 있고 미국에는 동포가 제일 동포의 4배가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왜 안 주고 일본만 주느냐? 그건 왜 그런? 이유가 일본은 조선노동당 일본 지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라고 준 거예요. 맞서 싸우라고. 애초 취지는 그렇게. 애초 취지는 거기에 대한 지원과 70년대까지는 정부가 지원하고 싸웠고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한국이 민단이 확보한 우위가 돌아서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외교부 예산으로 지원이 시작됐대요. 그게 이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지금은 이제 보조금 중독이 됐죠. 보조금 중독이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맨날 매년 이제 1년에 몇 번씩 정부 요로 와서 내년에도 뭐 보조금 주십시오 이러고 로비 공작하고 돌아가고 하는데 왜 그럼 그게 시작됐느냐? 전 세계에서 일본에만 노동당 지부가 있었기 때문에 투쟁을 하기 위해서 그걸 했던 거거든요. 아주 미미한 액수였죠, 처음에는. 저쪽은 뭐 이쪽보다 압도적인 수십 배, 수백 배 자금을 가지고 공작을 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덧 배가 불러지고 대한민국이 커지니까
아니 뭐 승부가 났는데 뭐 우리가 구태여 반공 그러면요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고 자기들이 봉급으로 다 받아먹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요 애초에 그 지금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 예. 그러면 반 국가단체와 싸울 의미가 이제 없다고 한다면 그 돈을 끊어야 되잖아요, 예산을. 아니 이제 저희가 어릴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되면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민단도 몇십 년 보조금을 받았으면 이제는 자립을 해야죠. 그 일본 사회에 정착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분들이 제일 그 코리안의 파워는 신한은행. 신한은행이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은행 아니에요? 그렇죠. 제일동포들이 투자해서 만든 은행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제일동포분들을 돕지 말자 이게 아니라 그 단체가 제일동포의 그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전혀 다르게 행동하니까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좌익 반역 정권의 앞잡이가 되면 하니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동포분들의 모국인 대한민국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를 지지하고 있으니까. 글쎄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9.17 군사비서가 이거는 여적죄에 해당되는 거고 이것을 적극 지지한 데는 담화 자체가 여적죄다라는 비판들이 나왔어요. 치열한 비판이 나오고 더군다나 그 후에 김정은이가 우리는 비핵화 안 한다고 배째가 자빠졌잖아요. 자빠졌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라도 김정은을 비판하고 그 지지 담화를 철회 취소해라. 취소해야죠. 하는 게 상식이에요. 취소하고 뭐 비판까지는 아니래도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 폐기해라 이런 성명을 내야죠. 그러니까 우선 9.19 그 지지 담화를 철회하라라는 수많은 당원들의 요구가 있는데 그 반역 정권의 어용 단체인 중앙본부가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공식적으로 안 한다고 거부했어요? 지금 그 많은 요구가 있는데 전혀 오늘 현재까지 아무런 철회를 하지 않아요. 철회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데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참던 분들이 안 되겠다. 민단중앙본부가 저런 그 김정은 하고 손을 잡은 연방제 세력이 저렇게 한다면 우리가 본국정부의 국민저항운동에 우리가 직접 연결해서 참여하자라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배경이. 그 운동 이름, 정확한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여기 뭐 신문에 잘못 나왔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일협의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자가 빠져서 뭐 인쇄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뭐 앞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제일협의회. 요게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하게 이제 그 제일동포 유지들이 대한민국은 그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시장경제 국가고 미국과 일본 해양동맹을 해야 되고 중국 전체주의와 싸우고 북한을 해방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진 제일동포 유지들이 이거를 이게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5월 25일 날 결성을 한다는 거죠? 5월 25일 이제 동경에서 이것도 동경에서 민단중앙본부의 회의실이 크게 좋은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 못하는 건 민단이 허가를 안 내주는 건가요? 당연히 대사관과 종국정권과 청와대 보고 그걸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동포들의 그 권한이잖아요. 그거 쓸 수 있는 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전에 탄핵 때 우리 언론 매체로서 그 정당한 돈을 지불하면은 프레스 센터, 언론회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허가를 안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동포들이 이거는 우리가 그 일제 때 제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못한 죄, 또 해방 후에 일본에만 있는 노동당 해외 지부를 우리가 제압하지 못한 죄를 참회하는 뜻에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걸 해서 북한 해방에 요즘 뭐 자유조선도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제 역할을 못한 것을 이제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앙본부 조직을 쳐다보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다음에 한일 관계를 제대로 해나가려면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정말 뜻있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럼 요거 그래도 요 채널로 보시는 일본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장소 같은 것 좀 알려주세요. 장소가요. 아마 저희 통일일보에 5월달에 다시 자세한 광고를 냅니다. 왜냐면 이거를 광고를 낼 수 있는 게 이거 통일일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단정부본부의 기관지인 민단신문은 이런 거를 취급을 물론 안 하죠.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5월 15일 날 발행되는 신문에 자세하게 광고를 내고 또 인터넷 등등으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동경 시내에서 5월 15일 날 오후 2시부터 결성대회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전국에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분들, 대한민국의 미래, 북한 해방 등등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같이 일어나자.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한일 가교육을 할 수 있는 제일 코리안으로서 역할을 하자는 저는 3.1운동 이후에 최대 가장 의미 있는 문명사적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명사적 운동.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 저도 이게 활성화가 되면 이건 정말 한일 관계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새로운 한국인들의 움직임이 이 한일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도 하자는 그런 뜻까지가 다 포함됐다고 저도 관계자들을 많이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뜻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스럽습니다. 참 요 책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건 한국 괴란. 이게는 이제 붕괴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한자로 괴란이라는 거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우리 국어사전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이 이제 왜 그거냐면은 저희가 이제 벌써 2년 반이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탄핵 정변에는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에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는 트럼프는 곧 탄핵된다 하고 정말로 지랄을 했는데 보니까 반대였죠. 아니 선거 당일날 그 힐러리 당선 가능성이 98%라고 막 보도하고 그랬었는데. 반대로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서는 위대한 촛불 시민혁명이 일어났다고 이제 좌빨들의 이거를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일본 언론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본 언론들이 이제 2년 이상 지나서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이제 눈치챘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정정 보도는 안 해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이분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이제 일본의 소위 우익으로 널리 알려진 분인데 한국의 성함이 사쿠라 요시코 씨라고 합니다. 그분이 한국과 일본 내셔널즘 이런 걸 다 떠나서 진실을 거짓이 덮어버리고 불법과 사기 탄핵을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라고 말해준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더군다나 그걸 활자로 써주신 거의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사쿠라 요시코와 그 주관님께서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한국에 대담할 때 분위기는 어땠나요? 탄핵 정변에 대해서 일본 언론의 시각을 그대로 갖고 계셨으면은 이게 쉽게 대화가 안 됐을 텐데. 그래서 어떤 장면은 그러니까 화기애애한 대담이 아니고 결투 같은 대담 장면이 많이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분이 나쁘게 그게 아니라 저분은 일본을 제일로 생각하시는 분이니까 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상상이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한국도 비판도 하고 하시는데 일본 입장에서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 못한 거고 이건 당신들의 어떤 그 선입견에 의한 거고 하는 식으로 제가 반박을 하고 해서 어떤 장면은 대담이 아니라 결투? 그러면 이 책이 재밌겠네요. 이거 얼마나 팔렸나요, 이게?
근데 많이는 안 팔렸습니다. 뭐 한 25,000부 정도. 25,000부. 와, 우리나라에서 25,000부면은 정치사의 베스트셀러 한 2달은 할 정도 양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한 책으로는 솔직히 아마존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현재도? 예.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요. 근데 일본의 그 출판 시장이 한국보다 훨씬 크잖아요. 예, 근데 일본도 안 읽습니다. 요즘도 일본도 책을 내서 3,000부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책은 3,000부 이상 넘게.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아니 저분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한국 문제가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한국에 대해서 메스를 가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치열하게 대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저거를 보고 그 한국 언론, 일본 언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았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너희는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영어로, 일본어로, 외국어로 그 사회 주류의 대화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주면 정확한 진실, 팩트를 바탕으로 대화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은 그냥 선입관과 편견에 의해서 마찰만, 갈등만 쌓여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저희가 대담을 하고, 마침 그 유명한 출판사에서 정말 의미 있는 거를 꼭 단행본으로 하자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얼마큼 치열하게 대화를 했는지, 또는 그 한국 사람들은요, 탈북자들이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북한은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북한, 상상 속의 북한을 북한이라고 안다는 말씀, 탄식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일본에 이렇게 막 푹 빠져 있는 분이든 일본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든 제가 보면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일본을 가지고 흥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일본을 보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자기 머릿속의 일본을 가지고 일본이 좋다 싫다 하는 게 뭐 제가 보기에 98%? 저도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일본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뭐 일본 취재 오시죠. 일본 취재, 좋은 취재거리 있으면 한번 가야죠. 우리 미디어치 크게 키워서 저 일본 특파원으로 한번 좀 보내달라고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 전에 한번 만약 그 기회 되는 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문명사 쪽으로 일본을 무대로 지난 우리가 70년 이상 전개한 그 김일성 사교 독재 체제와 우리 일본에서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웠던 이런 현장도 취재를 해보시고 하는. 그리고 이런 그 요 새로 결성하는 요 대회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런 거 취재 갈만한데 비행기표 메디아워치에 제가 한번 이 주최측에 말씀드려서 취재를 한번 하시도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주최 측이 아니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 일본도 유튜브 많이 하나요? 우리나라는 유튜브 한국에 비해서는 아직 뭐 한국에 비하면 초창기. 한국은 탄핵 때 각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붐이 일어났는데 일본도 유튜브가 많은데요. 그럼 여기 유튜브가 취재를 많이 갈까요? 아니면 기성 언론도 취재를 많이 갈까요? 아마 여기 태극기 집회도 보도 안 하는 녀석들이 할 이유가 없지. 일본 매체도 한국의 태극기 집회를 보도 안 했어요? 거의 안 했죠. 최근에야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태블릿 PC는 날조된 건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웃당했다고 그랬잖아요. TV에서? 그래 2년 후에 요즘은 다시 좀 방송 활동을 합니다. 이제 일본 언론들이 정정 보도는 할 수 없고 뭔가 이상하다. 그 변희재 대표가 왜 투옥됐느냐 뭐 등등해서 의혹을 가지고 이제야 좀 자기들이 지난
2년 반 동안 예. 눈에 헛개비가 씌워서 잘못 보도했다는 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론도 그런데 뭐 일본은 이해해야죠. 뭐.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일본처럼 우리나라 언론 베꼈으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사기와 선동, 세뇌를 그냥 전달한다는 건 용서할 수 없죠. 일본도 언론 사상 수치로 남을 겁니다. 지난 탄핵 정부를 잘못 보도한 건. 다른 나라 서구권 언론은 한국 특파원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취재해 보니까 베이징, 도쿄, 서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특파원을 오는데 주로 거주를 도쿄에 하고 혹은 베이징에 가끔 하고 한국은 무슨 큰 사건 터지면 잠깐 들르거나 아니면 영어 기사 검색해서 기사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권 매체가 태극기 집회 전혀 보도 안 하고 촛불 집회를 큰 혁명처럼 보도한 거 제가 그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일본 기자들은 한국에 많이 오가지 않나요? 한국의 상주 특파원만 지금 아마 전국적인 신문 또 지상파 또 뭐 잡지 뭐 등등 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수십 명이 있죠. 지금 상주 특파원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40명 집회가 넘을 겁니다. 그 정도 숫자면 어차피 활동 영역이 광화문 일대 언론사 밀집된 그 지역일 텐데. 저기 사무실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죠. 다 보일 텐데 태극기 집회 어마어마했던 거 광화문에서부터 저기 동대문 저쪽까지 다 온 거리를 다 점령을 했었는데 그런 걸 전혀 보도 안 했다. 일본 언론도. 그래서 매주 이제 우리 유튜브에 남는 매주 토요일마다 벌어지는 그거를 뭐 열심히 소개하고 신문에도 소개하고 뭐 열심히 해서 보신 분들은 그게 한국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요. 요즘 일본 분들한테 대한민국은 탄핵 정권 2년을 통해서 내전의 전선이 정리가 됐다. 아주 클리어하게 정리됐죠. 문재인, 김정은, 시진핑의 전체주의 연대와 이것과 싸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리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미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을 분리시켜서 대응을 하는데 일본은 미련하게 대한민국 국민과 문재인 정권을 하나로 봐요. 이게 일본이 치명적인 점인데 그런 거를 제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좀 더 당신들이 좀 깊이 있게 봐라. 대한민국과 문제는 별개다. 우리가 북한에서 레짐 체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김정은 3대 이 사교 전체주의만 없애고 북한을 바꾸려고 하는 건 똑같이 대한민국의 이 문재인 586 이 전체주의 정권을 바꾸는 그런 대응을 해야지. 지금 문재인이 밉다고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저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언론도 점점 더 우리 대한민국의 좀 위기 상황을 정확히 보고 보도할 걸로 기대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게 한국은 정말 우리 국내에서 모르는데 이거 저희가 벌써 2주, 3주째 되나요? 미중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를 저희가 보도를 했습니다. 뭐 이제 미중 전쟁이 시작됐다는 건 작년에 9월 말 10월부터 계속 보도를 해왔는데 일본 분들은 이렇게 세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난 속에서 지금 싸우면서 그런 것을 깨닫는 거고 평화스럽고 행복한 나라들은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게 없어요. 절박성이 없어요. 그러네요. 우리가 성공하면 선도를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반드시 성공해야 비유럽 문명권에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실패하면은 희망이 없어요. 저희가 성공해요. 그래서 저희가 문명사적 관점을 가져야 되고 이번에 그저께 천황이 이제 새 천황이 즉위하고 하셨는데 이런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는 이런 거는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또
초대해 주시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 언제든지 한국에 오시면은 연락 좀 주세요. 그럼요. 제가 오면 꼭 연락드립니다. 이번에도 몇 달 만에 와서 연락드렸잖아요. 우리 변 대표님 지금 투쟁 몇 년째입니까? 한 3년째 전혀 꺾이지 않고 투쟁하고 계신데 저희 미디어지도 진짜 굳세게 투쟁하고 있고 이게 문명사적인 싸움입니다. 문명사적인 거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자기 머릿속에 만드는 가공의 상황을 진짜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실제를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가공의 일본, 가공의 북한, 이게 아니라 실제 있는 그대로 진실에 마주치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그런 노력을 이제 한국의 우파들이 치열하게 해주셔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 듣고 일본의 현장을 좀 정확하게 일본인들의 생각이나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운동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취재하는 매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어 되시는 분들은 우리 통일일보 많이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저도 미디어지도 얼른 성장해서 일본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매체로 좀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